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 번은 연습이고 또 한 번은 실전이라면 너무나 좋을 텐데요.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는 딱 한 번뿐입니다. 잘 살아보고 싶은데 삶이 참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보다 앞서 인생길을 걸어갔던 지혜로운 누군가가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인생의 지혜에 대한 그 갈증은 쉽게 해소되지는 않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이 책의 저자인 칼 필레먼은 30년 동안 인간과 삶의 가치에 대해서 연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책과 명성, 권위 속에 기록된 지혜가 아니라 생생한 삶의 현실에 뿌리 박은 생의 지혜, 세월의 모진 풍파를 견뎌낸 지혜, 땀냄새가 물씬 풍겨나는 지혜의 원천을 찾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지혜의 원천은 바로 우리 곁에 함께 살고 있는 현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살았고, 더 많은 시간을 고민했고, 더 많은 시간을 웃고 울었던, 그래서 우리보다 더 빨리 인생의 참된 지혜를 얻은 70대 이상의 할아버지, 할머니였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우리가 읽고 듣고 이야기를 나눠야 할 진정한 멘토이자 스승이자 탁월한 인생 선배들이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생의 지혜 그 핵심을 5가지로 추려서 말씀드리면, 하나, 경제적 보상이 아닌 내적 보상을 주는 직업을 선택하라. 둘, 100년을 살 것처럼 몸을 아껴라. 셋,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는 신중 또 신중해져라. 넷, 더 많이 여행하라. 다섯, 시간은 삶의 본질이다. 이렇게 5가지로 줄여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라디오에서는 영혼의 짝을 찾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와 가장 잘 맞는 그 짝을 알아보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저와 같이 책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잘 맞는 짝과 살아가는 법. 현대사회에서 결혼은 역설입니다. 결혼은 가혹한 관습이고 자유로운 삶을 구속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걸 반영하듯 지난 50년 동안 결혼 비율은 줄어들었고 결혼 연령도 늦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결혼한 부부 2쌍 중 1쌍이 이혼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혼율은 증가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남편, 아내,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은 가정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자 사회의 기본 단위이며 삶의 안위와 행복의 근간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깟 서류적 절차가 그토록 필요한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며 결혼에 앞서 동거를 하고 이와 함께 미혼모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현상과는 상반된 면도 보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당연한 것, 나아가 이상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미국의 고등학교 상급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0% 미만의 학생들만이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90% 이상의 학생들이 결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록 과거에 비하면 결혼 제도가 위협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결혼은 가장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삶의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결혼이 나쁜 것은 아니지요. 가족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가족이 인간에게 이롭다는 것에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주목받는 역사가인 스테파니 쿠츠는 결혼의 역사라는 책에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결혼한 부부는 동거하는 커플들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경기 후퇴나 심리적인 우울증에도 더 잘 견딘다. 결혼한 사람들은 수입이 늘고 정신적으로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것에 만족합니다. 이혼을 가리켜서 경험에서 우러나온 희망의 승리라는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재혼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75%에 이르고 이들이 재혼하기까지 걸린 기간이 대부분은 이혼 후에 4년 이내라는 사실은 결혼에 특별한 장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닐까요? 바로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원하고 결혼에서 얻는 다양한 이득이 있다는 충분한 증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에서 부풀었던 즐거움이 이내 시들어버리는 경우도 많죠.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식장에 선 부부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혼의 상처를 딛고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이들은 결혼이 파탄에 이르고 어떤 이들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만남이나 사랑의 형태는 변합니다. 인생의 현자들이 들려준 이야기 속에서 엿본 마음에 드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연애 초반의 서툼과 유치한 장난들, 매일매일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면서 느끼게 되는 흥분 등은 현대인들이 느끼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연애 형태는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데요. 현대인들은 인터넷을 통한 만남, 독신 남녀 전용 술집, 신혼이혼, 성급한 성관계 등에 익숙합니다. 설사 이런 차이가 있을지라도 인생의 현자들의 조언은 귀 기울일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나는 결혼 생활에 관한 인생의 현자들의 조언을 5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 장에서는 결혼과 배우자 찾기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는데 이건 인생의 현자들 가운데는 결혼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동반자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이 극히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결혼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커플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동거가 결혼과 맞먹는 삶의 중심축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 말하는 결혼이라는 단어는 각자 자신이 처한 관계를 위한 충고로 이해해야 하면 될 것입니다. 즉, 결혼에 대한 조언은 결혼과 동거 모두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끌림보다는 공유. 나는 수백 명이 넘는 인생의 현자들에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대답은 거의 만장일치였습니다.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에게 매력을 느낄 수는 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그것이 최고는 아닐 수도 있다. 현자들이 들려주는 조언은 논쟁의 소지가 있으며 모든 사람들의 상황에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그들이 했던 말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입니다. 그 중에서도 거의 모든 노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첫 번째 해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배우자와 근본적으로 비슷할 때 더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 생활 방식이나 삶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큰 사람과의 결혼 생활은 훨씬 더 어렵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배우자와 비슷한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자들은 특히 근본적인 부분, 바로 핵심적인 가치관이 얼마나 비슷한가에 초점을 둡니다. 몇 해에 걸쳐서 나는 이제 막 관계를 시작하려는 수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이 사랑에 빠지게 된 온갖 이유를 듣게 되었습니다. 20대의 경우에는 유머 감각, 경제적인 능력, 수려한 외모 등을 사랑에 빠지는 이유로 들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들 중에서 그 누구도 가치관의 공유를 사랑의 이유로 들며 정말 멋진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가장 좋은 점은 우리가 핵심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라고 말하는 경우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현자들은 하나같이 가치관의 공유야말로 오랫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연륜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젊은이들이 앞길을 가늠할 수 없이 구불구불한 길의 첫머리에 서 있을 때 현자들은 그 길 전체를 파악하고 있으며 무엇이 여정을 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지 혹은 불가능하게 만드는지를 훤히 꿰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찰력으로 얻은 답이 바로 가치관의 공유입니다. 엠마 실베스터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58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엠마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꽤 성과를 거둔 셈이지. 결혼할 때만 해도 몰랐어.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가치관이 같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더군. 한번 생각해봐. 돈을 헤프게 쓰는 사람이라면 그걸 이해해주는 사람과 결혼해야 하고, 검소한 사람이라면 그 점을 이해해주는 사람과 만나야 하지. 돈이 결혼 생활에서 걸림돌이 될 때가 많거든. 다행스럽게 우리 부부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가치관이 같았어. 가치관이 같으니까 다툴 일도 고민할 이유도 없었지. 뭔가를 결정할 때면 우리 둘의 목표가 같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곤 했으니까. 또 우리 부부는 교육의 힘을 믿는다네. 우리는 아이들을 훌륭한 시민으로 키우기 위해서 우선 우리부터 사회적 기준에 어긋나지 않고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자 애를 썼지.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고, 여기에서 눈여겨볼 것은 다툴 일도 고민할 이유도 없었다 라는 대목입니다. 흔히 사소한 문제로 다툰다고 말하지만 그 사소한 일들이라고 말하는 부분들 역시 근본적인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다툼의 핵심적인 이유도 실은 가치관의 차이 때문입니다. 가령 아내가 비싼 골프채를 사거나 남편이 최신 전자제품에 욕심을 내는 것이 싸움의 핵심 쟁점은 아닌 거죠. 오히려 돈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가정 경제와 개인의 욕망 가운데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와 같은 근본적인 생각이 핵심입니다. 그러고 보면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다툼과 논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예방책인 셈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생기는 문제는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많다고 인생의 현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사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과학자들은 대개 두 가지를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 중 하나는 결혼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 하는 결혼의 안정성이고 다른 하나는
배우자를 통해서 만족감과 행복감을 얻고 있느냐 하는 결혼의 질입니다. 사회과학자들은 유사성 대신에 좀 더 전문적인 용어인 동형 배우자 생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건 비슷한 배우자와 결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가 이형 배우자 생식으로 주요한 특질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연구 결과는 아주 명료합니다. 경제적 배경, 종교, 연령대 등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비슷한 동형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한 경우 결혼의 안정성이나 질적인 부분에서 모두 우위를 점했습니다. 즉, 인생의 현자들이 말해주는 지혜와 학문적인 연구 결과 모두 핵심 가치관이 비슷한 동반자와 함께할 때 행복하다는 것에 맥을 함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과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가치가 다원화되고 다양성이 확대된 현대 사회에서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과연 말처럼 쉬울까요? 앞서 인생의 현자들이 들려준 삶의 지혜를 좀 더 깊이 이해하면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할 새로운 관점이 보입니다. 인생의 현자들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자신과 다른 사람과는 무조건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깊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현자들은 단지 자신과 아주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특히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복잡한 문제에 부딪힐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설령 부부가 인종이나 경제적 여건 등에서 차이가 크더라도 가치관과 삶에 대한 견해를 함께 한다면 결혼의 질과 안정성을 모두 높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현자들의 조언에서 한 가지 더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들은 배우자가 비슷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혼이 지속되기가 힘들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혼한 후에 배우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어떨까요? 유명한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제목, 사랑해, 당신은 완벽해. 그런데 좀 변했으면 좋겠어. 처럼 말입니다. 인생의 현자들은 그런 일은 아예 꿈도 꾸지 말라고 못을 박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배우자를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먹는 건 어리석은 짓이며 결혼하기도 전에 관계가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앨리슨 헨리는 13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재혼은 꿈도 꾸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앨리스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들려줍니다. 일단은 상대를 잘 알아야 하겠지. 그리고 절대 어린 나이에 서둘러 결혼하지는 말라고 말하고 싶군. 난 너무 어려서 결혼을 했어. 때로는 조금만 더 나이가 들어서 결혼했더라면, 자존감이 좀 더 강했더라면 하는 생각도 하지. 아마도 그랬더라면 내게도 도움이 되었을 테고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었을 거야. 결혼할 당시만 해도 배우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지.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했어. 나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임신을 했어. 아이가 생기니 가족에 대한 집착도 강해지고 경제적인 여건도 허락하지 않고 해서 자유로워지기는 틀렸다는 생각이 들더군. 내가 결혼을 통해서 배운 것이 뭔지 아니? 절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사실이야. 바꿀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이지. 티나 올리버의 결혼 생활은 풍요로웠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47년 동안이나 유지했을 뿐 아니라 5명의 자녀들도 모두 결혼해서 하나같이 잘 살고 있습니다. 티나는 젊은 사람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들이 연애를 하고 관계를 이어가는 모습도 많이 봐왔습니다. 티나는
인터뷰를 하러 간 우리 팀의 한 젊은 여성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결혼할 생각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여성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있어요. 그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아직은 확신이 들지가 않아요. 그러자 티나가 대답했습니다. 확신이 들지 않으면 하지 마. 그 사람을 바꾸지는 못할 거야. 그 사람이 사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결혼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해. 그 사람은 바뀌지 않을 테니까. 그 사람은 최소한 20년 이상 그렇게 살아왔어. 결혼하고 나서 사람이 바뀌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 변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 상대라면 결혼 전에 숙고해 봐야 합니다. 신혼여행을 떠나면 이미 늦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변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스스로 변하는 것이 쉽습니다. 결혼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견딜 수 없는 태도나 행동을 하는 상대를 골라서 결혼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상대를 변화시키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관계를 시작한다면 이미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두 번째, 평생의 친구를 찾아라. 인생의 현자들을 만나 오랫동안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바로 제일 친한 친구와 결혼을 했지 였습니다. 반대로 결혼에 실패한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연인으로서는 좋았지만 친구가 되는 방법은 알지 못했어. 일반적으로 우정과 사랑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볼까요? 이 영화는 친구와 연인의 역할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윌 앤 그레이스나 섹스 앤 더 시티 같은 미국 드라마들도 이성 간의 우정은 상대가 게이일 때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일반화해서 보여줍니다. 결혼하고 나면 친구와 배우자의 차이는 더욱 뚜렷해집니다. 우정의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요? 아마 결혼과는 대조적인 가벼움일 것입니다. 친구들과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서로 위안을 얻고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거나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도 자주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배우자와는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사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두어 시간 내내 고작 몇 마디만 나누는 부부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현자들은 편안하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친구 같은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라고 충고합니다. 어렸을 적 놀던 운동장을 떠올려봐. 가장 함께 놀고 싶었던 아이가 있었지? 바로 그런 사람이 배우자가 되어야 해. 인생의 현자들은 배우자를 고를 때 사랑에 눈이 멀어서 우정을 보지 못하면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던 사랑의 설렘도 어느 시점에 가면 사그라집니다. 누구나 그러지 않기를 바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바로 이 시점에서 경험의 렌즈가 빛을 발합니다. 인생의 현자들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처음 서로에게 끌리던 설렘과 온통 마음을 사로잡던 성적 욕망은 차츰 사그라지고 그만큼 중요한 것들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단계로 변화하는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진정한 사랑에 얼마나 푹 빠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현자들은 묻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똑같은 사람과 한 침대에서 50년, 60년을 함께 자고 일어나면서도
사랑 타령을 할 것인가요? 니콜 엠브리즈의 부모님은 전혀 친구 같은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자랄 때 부모님들이 싸우는 소리를 자주 들었지. 그때마다 무서워서 주눅이 들고는 했어. 그래서 나는 결혼하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싸우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어. 니콜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싸우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12년이 지나서야 우리가 그저 기본적인 것에만 충실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가고, 퇴근해서 집에 오고, 저녁을 준비해서 먹고, 뭐 그런 것들 말이야. 매일매일이 지극히 평범했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니콜이 50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얻은 가장 중요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배우자와 친구가 되어야 해. 그러기 위해서 기꺼이 노력해야 하고. 나도 예전에는 그걸 몰랐어. 49년 전 내가 결혼할 때만 해도 결혼이란 20살이 되면 의뢰해야 하는 통과 의뢰 같은 것이었으니까.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 나는 30이 넘도록 결혼하지 않고 있는 젊은 사람들을 아주 존경해. 세상은 달라졌거든. 나는 젊은 연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무엇보다도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해. 그리고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네. 상대에게 친구가 되어주면 자연히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점점 커지는 법이야. 인생의 현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친구와 결혼해야 합니다. 그것도 가능하면 가장 친한 친구와. 그들은 어떤 사람을 평생의 친구로 삼을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잠재적인 배우자를 찾으라고 충고합니다. 관계가 진지하게 발전하면 반드시 서로에게 물어보고 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연인이 아니었다면 친구로 지냈을까? 가슴 떨리던 열정이 사그라지고 무뎌지게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함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일까? 대답이 아이들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정이 답이어야 합니다. 우정이 없다면 결혼하지 마세요. 이건 아주 단순한 답입니다. 세실 다우드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낭만과 사랑은 다른 거야. 경험이 가르쳐주지. 내가 봐온 바로는 낭만적인 사랑만으로는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하기에는 부족해.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들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아. 사랑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서서히 자라나고 평생을 거쳐서 계속 커지는 것이지. 처음 사랑이 육체적으로 끌리는 감정이었다면 그 다음 사랑은 비슷한 관심사나 활동을 함께 하면서 찾을 수 있는 즐거움이야. 세 번째, 상대의 신발을 신어보라. 인생의 현자들은 때로 아주 복잡한 문제를 함축적이고 짧은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그럴 때면 그들의 말이 뜻하는 참 의미를 찾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나는 이것을 집중 탐구라고 부릅니다. 많은 인생의 현자들을 인터뷰하다 보니 특정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이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표현마저 비슷해서 내용이 반복되고 장황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작업을 거의 마무리할 시점이 되자 오랫동안 만족스러운 결혼을 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한 그들의 대답을 앵무새처럼 따라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많이 주고받는 것이지. 배우자나 나나 주고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주거나 받을 수는 없어. 서로 주고받아야지. 인생의 현자들에게 이 말은 토를 달 것도 없는 진리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거나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그들은 대부분 자네도 그게 뭔지 알잖아 라고 말하기 일쑤였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주고받는다는 것의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이며 그것은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나는 우연한 기회에 그 답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63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온 엘빈 베이커 씨를 만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의 말씀은 결혼은 공평해야 한다는 거죠. 정확히 50대 50으로 말이죠. 내 말에 베이커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고 펄쩍 뛰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결혼을 50대 50 따위로 생각하지 마. 100% 아니 110%라고 생각해야지. 100%라는 말은 객관적 수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 두 사람 모두 말이야. 분명 내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50대 50이 아니라 오히려 100%라니? 하지만 도대체 무엇의 100%란 말이지? 베이커는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 사람 모두 상대에게 항상 100%를 주는 거야.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50%를 주었으니 50%를 받아야 한다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유롭게 줄 수 있어야지 계산하기 시작하면 이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수 베네트는 결혼한 지 60년이 되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굴곡도 많았는데요. 너무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한 데다 결혼 전에 생각했던 남편의 모습과 결혼 후의 모습이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부부는 몇 년 동안 별거했고 이후 다시 화해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50대 50이 아니라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결혼이란 말이지 자로 잰 듯이 딱 50대 50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야. 때로는 90대 10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지. 중요한 건 늘 많이 베풀어야 한다는 거야. 상대가 나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는 그 점을 이해해야 해. 상대의 신발을 신었다고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야만 평화로운 가정을 꾸릴 수가 있어. 좋아, 베푸는 거야. 그리고 베풀었으면 됐어. 라고 생각해야 해. 살다 보니 알게 되더라고. 내가 베풀어야 할 때도 있고 상대가 베풀어야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누가 무엇을 얼만큼 더 받았는지 계산을 하면 안 돼.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려면 받는 것보다는 더 많이 베푸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두 사람이 모두 받은 것보다는 더 많이 베푼다는 목표로 관계를 유지한다면 모두에게 어마어마한 이익이 됩니다. 그것은 협력으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이익인데요. 두 사람이 모두 관계를 위해서 노력할 때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인생의 현자들처럼 백년해로를 하고 싶다면 누가 더 이익인지 손해인지 계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결혼을 돈을 넣은 만큼 물건이 나오는 자판기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태도는 결혼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인생의 현자들이 생생한 비유를 들어 설명해준 덕분에 나는 50대 50이라는 생각이 착오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비유는 하나의 팀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한 팀처럼 협력해 나간다면 삶의 무게를 덜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엘버트 폴섬은 진정한 현자였습니다. 그의 곁에 있으면 평온하고 따뜻한 기운이 느껴져서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엘버트는 경제 대공황이 한창이던 193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뉴욕시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잡화점을 운영하셨고 그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게 일을 도우면서 동시에 가족들과 함께 가축을 기르는 일을 했습니다. 엘버트가 들려준 이야기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그 지혜의 정수입니다. 마을에 작은 박물관이 있었소. 박물관에는 커다란 짐수레를 끌고 있는 실물 크기의 두 마리의 말 조각상이 있었는데 두 놈은 무거운 막으로 한데 묶여 있었지. 지난 결혼 기념일에 아이들이 우리에게 묻더군. 아버지는 결혼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답했지. 박물관에 있는 말 조각상 같다고 할 수 있지. 두 마리가 함께 막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더냐. 조각상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소. 한마음으로. 나는 그 조각상이 우리의 결혼을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오. 우리 부부는 아주 힘겨운 시기들을 견뎌왔으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몰랐던 때도 덜어 있었소. 화재가 났던 적도 있고 자연재해를 겪기도 하고 폭풍우에 시달리기도 하면서 우리는 최악의 시기들을 함께 지나왔지. 그러고도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더 좋게 만들었소. 물론 둘이 함께. 만약 한 사람이 포기해서 혼자 감당해야 했다면 절대로 이겨낼 수 없었을 거라오. 이 주제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앙투아네트 와킨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와킨스는 결혼이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함축적으로 들려주었습니다. 결혼에 관해 우리 애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보석 같은 이야기가 있어.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아내 혹은 남편의 하루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라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려면 서로를 좀 더 지켜봐야 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상대를 단 5분이라도 더 생각한다면 관계는 그야말로 크게 달라질 거야. 늘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한 배를 탄 사람들처럼 지내야 해. 그러면 남은 날들을 아주 잘 지낼 수 있지. 지금부터라도 당장 시작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일 말이야. 그녀의 조언대로 나도 집에서 이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의 아침 풍경은 늘 부산합니다. 각자 자기 한 몸 챙기기도 바쁘죠. 그런데도 나는 아내에게 내가 필요한 것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 일정에 맞춰서 나갈까? 혹은 당신이 시장 보는 동안 집에서 늦게까지 일 좀 하고 싶은데. 앙투아네트가 제안했던 상대를 위한 시간을 나는 단 5분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만난 후에 나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를 좀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만약 내가 15분만 늦게 나가거나 집에 오는 길에 우유를 사오는 것으로 아내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할 수 있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